서울의 늦가을은 잿빛 비와 함께 찾아왔다. 차가운 빗줄기가 도시의 마천루를 적시는 동안 미래 예술그룹 본사 로비는 외부의 우울한 날씨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화려했다.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감도는 공간에서 윤서아는 묵묵히 대걸레를 움직였다. 검은 대리석 바닥을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규칙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헐렁한 회색 유니폼은 그녀의 가녀린 체구를 완전히 감추고 있었고 푹 눌러쓴 모자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려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곳을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에게 그녀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투명 인간과도 같은 존재였다. 서아는 로비 중앙에 걸려있는 거대한 유화 앞에서 잠시 걸레질을 멈추었다. 강렬한 붓터치가 인상적인 그 작품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그림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위조된 모작에 불과했다. 진짜 작품은 이미 어딘가로 빼돌려졌거나 부정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입김은 중앙 냉방 시스템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졌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소부로 알고 있었다. 그때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구두굽 소리가 날카롭게 로비의 정적을 깼다. 고급 슈트를 입었지만 어딘가 천박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거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미래 아트 갤러리의 책임자인 최 이사였다. 예술에 대한 조예보다는 탐욕과 권력욕으로 더 유명한 그는 들어오자마자 뒤따르는 김 실장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지난달 경매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울릴 정도로 컸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들조차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최 이사는 허공에 삿대질하며 자신의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냈고 김 실장은 허리를 굽힌 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동선을 피해 물통을 구석으로 끌어당겼다. 이곳에서의 생존 법칙은 권력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물통의 바퀴가 바닥 타일 틈새에 끼어 덜컹거리는 소음을 내고 말았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최 이사의 고개가 즉시 그녀 쪽으로 돌아갔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사나웠고 입가에는 경멸에 찬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번쩍이는 구두 끝으로 서아의 물통을 걷어찼다. 더러운 물이 튀어 그녀의 낡은 유니폼 바지단을 적셨지만 최 이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는 서아의 귓가에 대고 났지만 끔찍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제를 알고 행동하라는 둥. 내까짓게 감히 신성한 예술의 전당을 더럽힌다는 둥. 입에 담기 힘든 인신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서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대걸레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모자챙 아래 가려진 그녀의 눈동자는 수치심으로 흔들리는 대신 차가운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욕을 잊지 않을 것이었다. 지금 당장은 힘없는 청소부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 이사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악행이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최 이사의 구두를 닦으며 대신 사과를 했고 서아에게는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다. 오후가 되자 갤러리 내부는 더욱 분주해졌다. 자선 경매에 출품될 메인 작품인 백합을 든 소녀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작고한 거장의 미공개 유작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이번 전시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작품이었다. 최 이사는 직접 검수를 지휘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포장을 뜯게 했다.
그러나 마지막 보호 덮개가 제거되고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림의 왼쪽 하단 소녀의 치맛자락 부분에 날카로운 긁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캔버스 천까지 손상을 입힌 심각한 훼손이었다. 최 이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운송 담당자들의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그룹 회장이 직접 시차를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훼손된 사실이 알려지면 갤러리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최 이사 자신의 입지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김 실장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전문 보건가를 수소문해 보겠다고 했지만 최 이사는 고개를 저었다. 외부 전문가를 부르면 소문이 날 것이고 당장 오늘 밤 안으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패닉에 빠진 최 이사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김 실장에게 공업용 덧칠 안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눈에 보이는 흠집만 대충 가려서 회장의 눈을 속이려는 속셈이었다. 그것은 예술 작품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공업용 안료에 포함된 화학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유화 물감과 반응하여 그림 전체를 부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에게 예술은 생명과도 같았다. 무지하고 오만한 자에 의해 걸작이 영원히 파괴되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밤이 깊어지자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서아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보건실로 향했다. 김 실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어깨 너머로 봐두었던 숫자들은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 속에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전자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보건실 안은 니스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젤 위에는 상처 입은 명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아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던졌다.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주눅든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가죽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최고급 보건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핀 조명을 켠 뒤 훼손된 부위를 면밀히 살폈다. 다행히 최 이사가 지시했던 공업용 안료는 아직 칠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외과 의사의 수술 집도처럼 정교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현미경을 통해 안료의 입자를 분석하고 원작자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성분의 물감을 즉석에서 배합해냈다. 찢어진 캔버스 조직을 한 올 한 올 이어 붙이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했다. 서아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손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붓끝이 캔버스에 닿을 때마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녀는 단순히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영혼과 대화하며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을 부리고 있었다. 적막한 공간에는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붓이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만이 가득 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작업이 끝났다. 서아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작품을 감상했다. 긁혀있던 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림은 처음 그려졌을 때의 완벽한 모습을 되찾았다. 덧칠한 부분의 광택과 질감까지 주변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육안으로는 물론 웬만한 장비로도 복원 흔적을 찾아내기 힘들 정도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예술의 경지였다. 그녀는 잠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와
작업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사용한 도구들을 정리하고 지문을 닦아내며 자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실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출근하자마자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림을 확인하러 온 최 이사와 김 실장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림은 마치 기적처럼 완벽한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최 이사는 돋보기까지 들이대며 흠집을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김 실장이 누군가 밤사이에 다녀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 이사는 이를 묵살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하늘이 자신을 돕는 징조라며 회장 앞에서 자신이 밤새 전문가를 초빙해 해결한 것처럼 포장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하는 복도 끝에서 유리창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최 이사가 뻔뻔하게 공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바라는 바였다. 최 이사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로 온 짧은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파티장에서 봐. 기다릴게.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메시지는 그녀의 약혼자이자 이 모든 계획의 조력자인 강태주 CEO가 보낸 것이었다. 서하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걸레를 빨았다. 최 이사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며 때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밤 열릴 자선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최 이사의 왕국을 무너뜨릴 서막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깊은 눈동자로 화려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말 못하는 청소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최 이사의 기분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어젯밤의 악몽 같았던 그림 훼손 사건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자신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고 뻔뻔하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밤새 몰래 그림을 복원한 것이 서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이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마치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직원들은 최 이사의 장광설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모두 혀를 찼다. 그들은 최 이사가 예술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데 도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생사력 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 앞에서 감히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로비 구석에서 묵묵히 유리창을 닦던 서하만이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때 건물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한 경비원들이 사색이 되어 무전기에 대고 급하게 소리쳤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 쪽으로 도열했다. 그것은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냉철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강태주 CEO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알리는 신호였다. 공기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긴장감이 로비를 가득 메웠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185cm가 넘는 큰 키에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조각 같은 이목구비는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다. 최 이사는 혼비백산하여 달려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주의 시선은 최 이사를 스치듯 지나쳐 로비 안쪽을 향했다. 태주는 최 이사의 아부 섞인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이내 다시 비굴한 웃음을 띠며 태주의 뒤를 졸졸 따라붙었다. 최 이사는 이번 전시회의 준비 상황과 자신이 발굴했다는 신진 작가들에 대해 떠들어대며 점수를 따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태주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시선은 로비 기둥 뒤편, 청소도구, 카트 옆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아는 태주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친 것은 약혼 발표 이후 처음이었다. 그들은 철저히 타인처럼 행동하기로 약속했지만 서로를 향한 본능적인 끌림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태주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는 냉정을 유지해야 했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싸움이었고 그는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며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최 이사는 태주의 시선이 머문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서아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감히 천안 청소부가 VIP의 동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 이사는 태주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평소보다 더 과장된 몸짓으로 서아에게 다가가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경박하게 로비에 울려 퍼졌다. 이봐, 거기서 멍청하게 서서 뭐 하는 거야? VIP께서 오셨는데 눈치 없이 길을 막고 있어? 당장 저리 비키지 못해? 최 이사는 손을 휘저으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서아를 위협했다. 서아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신용을 하고 카트를 밀려 했다. 하지만 최 이사는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더니 귀까지 먹은 거야? 썩 꺼지라고.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앞서 걷던 태주의 발걸음이 뚝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최 이사를 응시했다. 태주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비서실장은 태주가 극도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태주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태주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이사, 직원 교육 방식이 아주 독특하군요. 미래그룹의 품격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가 있어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최 이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다. 그는 태주가 단순히 시끄러운 상황을 불쾌해한다고 착각하고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잔인함이 문제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였다.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 여자가 원래 좀 모자란 구석이 있어서 말도 못하고 듣는 것도 둔해서 제가 따끔하게 가르치던 중이었습니다. 갤러리에 물을 흐리는 것 같아 곧 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비굴하게 웃으며 서아를 깎아내리는데 열을 올렸다. 태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해고라는 단어보다 그녀를 모자란 여자 취급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최 이사의 태도가 역겨웠다.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쏘아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경영자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입니다. 그 모자란 직원이 갤러리에 보이지 않는 곳을 지탱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태주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최 이사는 그 말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눈만 깜빡였다. 태주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기 싫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서아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서아 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살짝 굽혀 떨어진 걸레를 직접 주워 그녀의 카트에 올려주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룹의 총수가
일개 청소부의 걸레를 주워주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태주는 서아와 아주 잠시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시선을 교환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 사랑해 라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강인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태주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최 이사를 향해 차갑게 일갈했다. 오늘 저녁 파티 기대하겠습니다. 갤러리의 수준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자에게 묻겠습니다.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태주가 남긴 경고의 메시지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예고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최 이사는 태주가 사라진 엘리베이터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분풀이 대상을 찾듯 다시 서아 쪽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서아는 이미 카트를 끌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최 이사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재수 없는 년,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오늘 밤 파티가 끝나면 당장 쫓아내 버리겠어. 그는 자신이 쫓아내려는 그 여자가 오늘 밤 자신의 목줄을 감심판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더 깊게 파고 있었다. 서아는 비상구 계단에 앉아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방금 전 태주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위로이자 동시에 아픔이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태주가 보여준 믿음과 절제된 분노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최 이사의 비자금 장부 위치와 위작 거래 내역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오늘 밤 화려한 가면무도회가 열리는 파티장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숨죽인 청소부가 아닐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달, 루나로서 그곳에 설 것이다. 최 이사의 오만이 만들어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댐을 무너뜨릴 기세였다. 서아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침묵하던 그녀의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자선 파티가 열리는 당일 미래 아트 갤러리는 폭풍 전야와 같은 분주함에 휩싸였다. 화려한 꽃장식과 최고급 샴페인 타워가 로비를 가득 채웠고 외부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음식을 날랐다.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직원들의 피로와 불만이 깔려 있었지만 최 이사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명예욕을 채워줄 이 행사가 완벽하게 진행되기만을 바랐다. 그는 파티의 흥을 돋울 특별한 볼거리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윤서아였다. 최 이사는 김 실장을 시켜 서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서아에게 그는 턱짓으로 구석에 놓인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가리켰다. 그것은 일반적인 유니폼보다 훨씬 짧고 노출이 심한 디자인이었다. 최 이사는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파티에 일손이 부족해 네가 서빙을 좀 맡아야겠다. 말 못하는 시중이라니 귀빈들에게 꽤나 이색적인 재미를 줄 거야. 실수해서 내 얼굴에 먹칠하면 그땐 진짜 끝장인 줄 알아. 서아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인권 유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파티장 내부, 즉 갤러리의 심장부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VIP들이 모이는 파티장에는 평소 접근이 금지된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그녀가 찾는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진 비밀 금고가 있었다. 최 이사의 악취미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다. 탈의실로 돌아온 서한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창백한 얼굴, 목에 남은 희미한 수술 자국. 그녀의 기억은 3년 전 그날의 사고로 되돌아갔다. 촉망받는 천재 보건가였던 그녀가 의문의 차량 전복 사고로 목소리를 잃게 된 날이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갤러리 내의 위작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고 그 배후에 최 이사가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목소리를 잃고 병실에 누워있던 그녀에게 강태준은 약속했었다. 내 목소리를 앗아간 자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가 네 입이 되어주고 네가 나의 눈이 되어주면 돼. 그 약속은 절망에 빠져있던 서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오늘 밤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서아는 눈물을 닦아내고 차가운 눈빛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파티 시작 1시간 전 갤러리는 리허설 준비로 아수라장이었다. 조명팀과 음향팀이 고성을 지르며 설비를 점검하는 동안 최 이사와 김 실장은 VIP 응대 동선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아는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척하며 슬며시 관리구역 복도로 빠져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최 이사의 개인 집무실 안에 있는 숨겨진 금고였다. 평소라면 CCTV와 보안 요원들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오늘은 파티 준비로 인해 보안 시스템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였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아는 미리 파악해둔 사각지대를 이용해 유령처럼 이동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호흡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최 이사의 집무실 문 앞에 도달한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해킹 툴을 꺼냈다. 태주가 지원해준 최첨단 장비였다. 도어락에 장비를 갖다 대자 몇 초 만에 띠릭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집무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아는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책상 뒤편에 걸려있는 풍경화 액자를 떼어냈다. 예상대로 그 뒤에는 벽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6자리의 숫자.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최 이사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던 숫자들과 그가 사무실에서 입력하던 패턴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해 보았다. 그의 생일, 기념일, 혹은 그가 가장 집착하는 것, 그녀의 뇌리에 번뜩이는 숫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바로 오늘 경매에 붙여질 백합을 든 소녀의 예상 낙찰가였다. 돈에 미친 최 이사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조합이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숫자를 입력했다. 삐, 오류음이 울렸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회는 단 2번 더 남았다. 서아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생각했다. 최 이사가 돈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바로 강태주 회장의 취임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달칵. 육중한 금속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붉은색 가죽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최 이사가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횡령, 위작 거래, 뇌물수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장부 사이에 끼워진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차량 정비 기록, 윤서아. 그녀의 심장이 가물듯이 뛰었다. 그녀의 사고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안에 있었다. 서아는 증거물들을 챙겨 자신의 허벅지에 착용한 밴드 안쪽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집무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 실장의 목소리였다. 이사님, 넥타이를 두고 오셨다고요?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금고 문을 닫고
액자를 원위치시켰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책상 아래의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넣고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와 불을 켰다. 김 실장은 책상 위를 뒤적이며 넥타이를 찾고 있었다. 그의 구두가 서아가 숨어 있는 책상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서아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렸다. 김 실장이 허리를 굽혀 책상 아래를 살피려는 찰나 밖에서 최 이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김 실장, 뭐 하고 있어? 회장님 도착하시기 직전이야. 김 실장은 화들짝 놀라 넥타이를 집어들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갔다.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히자 서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서아는 집무실을 빠져나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유니폼 매무새를 다듬고 쟁반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 이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파티장은 곧 그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옷 속에 깊이 숨겼다. 그 끝에는 태주가 준 약혼 반지가 걸려 있었다. 파티가 시작되자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상류층 인사들이 속속 입장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을 메웠다. 서아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음료를 서빙했다. 몇몇 손님들이 그녀의 미모에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었지만 그녀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자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렸다. 개중에는 최 이사의 의도대로 그녀를 힐끔거리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서아에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는 최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거들먹거리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 시커먼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서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오늘 밤 그녀는 침묵으로 웅변할 것이다. 진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강태주가 등장했다. 그는 마치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기사처럼 위풍당당했다. 태주의 시선이 연회장을 훑다가 구석에 있는 서아와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서아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작전 성공을 알렸다. 태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최 이사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가면무도회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자선 파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로 치장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우아한 미소를 건네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만 그 이면에는 욕망과 계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겉으로는 예술을 논하고 자선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재력을 탐색하고 인맥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윤서아는 그 위선의 바다 한가운데를 유령처럼 부유하며 쟁반을 날랐다. 그녀의 귀에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보다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연회장 중앙 무대에는 최 이사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번 전시회의 메인 테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예술의 수호자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였고 어젯밤 있었던 그림 훼손 사건을 자신이 밤새워 해결한 영웅담으로 둔갑시켜 늘어놓았다. 예술에 대한 저의 남다른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서아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그의 연기가 역겨울 따름이었다. 강태주는 VIP 테이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최 이사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줄을 대려는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아부 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태주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끊임없이 연회장을 도는 서아의 동선을 쫓고 있었다. 짧은 치마에 높은 구두를 신고 힘겹게 서빙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이 가식적인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때를 기다려야만 했다. 서아는 허벅지에 숨긴 장부의 무게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 이사가 거짓된 영광에 취해 있는 지금이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적기였다. 그녀는 빈 샴페인 잔을 수거하기 위해 사람들 틈을 파고들었다. 그때 술에 거나하게 취한 중년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이번 파티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인 건설사 대표였다. 서아는 급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 좁은 통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남자의 팔꿈치가 쟁반을 강타했고 와인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음악 소리를 뚫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붉은 와인이 남자의 흰색 셔츠와 바지에 튀었고 바닥은 붉은 웅덩이와 유리 조각으로 엉망이 되었다. 순간 연회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사고 현장으로 쏠렸다. 남자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서아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런 멍청한 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그는 서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중심을 잃은 서아는 유리 조각이 흩어진 바닥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서아는 손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녀의 침묵은 화가 난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뭐라고 말 좀 해봐. 죄송하다는 말도 할 줄 몰라. 어디서 이런 기본도 안 된 것을 데려왔어. 남자는 더욱 길길이 날뛰며 손을 치켜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구경만 할 뿐 누구도 넘어진 서아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서아는 그저 파티의 흥을 깬 성가신 존재에 불과했다. 그때 무대 위에 있던 최 이사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VIP 손님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연신 사과를 했다. 아이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리고는 곧바로 표정을 싹 바꿔 서아를 향해 악귀 같은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는 손님의 옷을 더럽힌 것이 자신의 출세길을 막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감히 귀한 손님의 옷을 버려? 네가 몸으로 떼어도 못 갚을 돈이야. 최 이사는 서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더니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네 옷으로라도 닦아내란 말이야. 그의 고함 소리는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손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힘없는 약자를 제물로 삼아 짓밟고 있었다. 바닥에 넘어진 서아의 손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대리석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최 이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 수모, 이 고통, 이 모든 것이 곧 그에게 되돌아갈 업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 그의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강태주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인내심을 발휘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는 이 굴욕을 견뎌야 했다. 그 순간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얼음장 같은 냉기를 뿜어내는 강태주였다. 그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태주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아의 피 흐르는 손에 고정되었다가 이내 최 이사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검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다. 태주는 최 이사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최 이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최 이사, 지금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서늘했다. 최 이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 대표님, 이 직원이 실수를 해서 회장님 옷을 망쳐놨지 뭡니까? 제가 훈육을 좀 하느라. 태주는 최 이사의 말을 끊고 차갑게 일갈했다. 직원의 실수는 곧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그룹의 방침입니까? 태주는 무릎을 굽혀 서아의 눈높이를 맞추고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서아의 피 맺힌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손길은 지극히 부드럽고 애틋했다. 서아는 태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망울이 괜찮아? 늦게 와서 미안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아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최 이사와 손님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룹의 총수가 일개 말단 직원, 그것도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옷을 버린 건설사 대표가 어이없다는 듯 헛기침을 했다. 강 대표, 아랫사람 관리가 너무 무른 거 아니오? 내 옷값은 받아야겠는데. 태주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옷값은 제가 변상해드리겠습니다. 10배, 아니 100배로 쳐서 보내드리죠. 하지만 제 직원에게 함부로 손을 댄 것에 대한 사과는 정식으로 받아야겠습니다. 태주의 단호한 어조에 건설사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최 이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다.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저 여자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 태주는 최 이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며 말했다. 최 이사, 당신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진짜 실수를 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태주의 말에 담긴 의미심장한 경고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아는 태주의 등 뒤에서 조용히 호흡을 골랐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다. 그녀가 준비한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소란이 가라앉은 후 연회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강태주의 서슬퍼런 경고는 최 이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파티를 계속 진행하라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했다. 태주는 건설사 대표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보상을 약속하며 상황을 정리했고 서아에게는 눈짓으로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엉망이 된 옷을 입은 서아는 조용히 홀의 가장자리, 어둠이 짙게 깔린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곧 벌어질 진짜 쇼를 앞둔 전사의 고향감이었다. 최 이사는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방금 전에 추태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매의 메인 이벤트를 완벽하게 성공시켜야만 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썼다. 자,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은 잊으시고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갤러리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세기의 걸작 백합을 든 소녀입니다. 그의 신호와 함께 무대 중앙의 커튼이 걷히고 화려한 조명 아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어젯밤의 끔찍한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림은 막 붓을 뗀 듯한 생생한 색채와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최 이사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는 마치 자신이 붓을 잡고 그림을 되살려낸 장본인인 양거드름을 피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완벽한 복원 상태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저의 깊은 철학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서하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코웃음을 쳤다. 그때 VIP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손을 들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초빙된 세계적인 미술 감정가이자 평론가인 장피에르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돋보기 너머로 그림의 표면을 집요하게 훑고 있었다. 장피에르는 마이크를 건네받고 유창한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다. 최 이사님, 실로 놀라운 복원 기술입니다. 캔버스에 찢어진 조직을 다시 잇는 과정에서 원작의 유화 물감과 화학적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떤 종류의 바인딩 에이전트, 결합제를 사용하셨습니까? 육안으로는 경계면조차 찾을 수 없군요. 연회장 안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바인딩 에이전트라는 전문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공업용 접착제로 때우려 했던 그에게 서아가 사용한 고도의 천연수지 배합 기술은 외계어와 다름없었다. 최 이사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아, 그것은 우리 갤러리만의 특수한 영업 비밀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렸지만 장피에르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영업 비밀이라니요. 복원 과정의 투명성은 작품의 진위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용된 재료의 성분 데이터 시트, MSDS가 준비되어 있겠지요. 전문가로서 묻건대 이 정도의 완벽한 굴절률 일치를 보이는 용매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직접 조색하신 겁니까? 장피에르의 집요한 추궁에 최 이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지만 김 실장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전문가의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사람들은 최 이사의 당황한 기색을 보며 무언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을 감상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내뱉기 시작했다. 아, 그게 저희 전담팀이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고 그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천장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최 이사가 예산을 빼돌리느라 노후된 전기 배선을 방치한 결과였다. 무대를 비추던 거대한 조명 장치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전선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천장으로 향했다. 매달려 있던 육중한 조명기가 한쪽 나사가 풀리며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그림을 향해 추락할 기세를 보였다. 피해.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조명기를 보고 기겁하여 무대 뒤로 도망쳤다. 김 실장 역시 바닥을 기어 테이블 밑으로 숨기에 급급했다. 수십억 원짜리 명화가, 그리고 최 이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업적이 불길과 충격에 휩싸여 파괴될 위기였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몰려갔고 경호원들조차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그림을 보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윤서아만은 달랐다. 그녀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뇌는 공포를 느끼기 전에 이미 최적의 솔루션을 계산하고 있었다. 물을 뿌리면 유화가 망가지고 맨몸으로 막으면 자신이 다친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벨벳 테이블볼을 낚아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그녀의 동작은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날렵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서하는 떨어지는 조명기와 그림 사이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펼쳐든 벨벳 천으로 이젤을 감싸 안으며 그림을 바닥으로 넘어뜨려 충격을 최소화했다. 쾅! 굉음과 함께 조명기가 무대 바닥을 강타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스파크가 튀어올랐지만 서하는 웅크린 자세로 그림을 품에 안고 꼼짝하지 않았다. 두꺼운 벨벳 천이 조명기의 열기와 파편으로부터 그림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잠시 후 흔들리던 조명기가 전선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멈췄고 연회장에는 뿌연 먼지와 정적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 위를 응시했다. 먼지 구름 속에서 서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유니폼은 찢어지고 팔에는 유리 파편에 긁힌 상처가 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그림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벨벳 천을 걷어내고 캔버스를 살폈다. 다행히 그림은 무사했다.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순간 찢어진 유니폼 셔츠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이며 튀어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옷 속에 소중히 숨겨두었던 목걸이였다. 격렬한 움직임 탓에 줄이 길게 늘어지며 펜던트가 조명을 받아 영롱한 빛을 발했다. 백금 사슬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희귀한 블루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바로 강태주의 가문인 강씨, 일가의 며느리에게만 전해 내려온다는 전설적인 갑오, 미래의 별이었다. 제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반지가 말 못하는 청소부의 목에 걸려 있었다.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본 것은 앞줄에 있던 장 피에르였다. 그는 예술품뿐만 아니라 보석 감정에도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것은 그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서아의 목걸이로 쏠렸다. 웅성거림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저 반지, 설마 강 회장님이 약혼녀에게 줬다는 그 말도 안 돼. 청소부가 어떻게 저걸 가지고 있어?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도망쳤던 최 이사가 슬금슬금 기어나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반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저 도둑년, 감히 어디서 훔친 거야. 당장 잡아. 저건 우리 회장님 댁 가보라고.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서아를 도둑으로 몰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악을 썼다. 경비원들이 최 이사의 고함에 반응하여 서아에게 다가가려 했다. 서아는 반지를 손에 꽉 쥐고 차가운 눈으로 최 이사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천둥 같은 목소리가 호를 울렸다. 멈춰라. 강태주였다. 그는 단상을 박차고 내려와 무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분노와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경비원들은 태주의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을 캤다. 태주는 무대 위로 올라가 서아의 앞을 막아서며 경비원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최 이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죽음을 선고하는 사신과도 같았다. 최 이사, 지금 누구에게 도둑이라고 했나? 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들렸다. 최 이사는 다리를 떨며 더듬거렸다. 대표님, 저 천한 것이 감히 대표님의 갑오를 훔쳐서. 태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반지를 집어들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조명을 받은 블루 다이아몬드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이 반지는 훔친 것이 아닙니다. 태주의 선언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태주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깊이 응시했다.
그리고 다시 관중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사람은 태주가 입을 때려는 순간 서아가 그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뜻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자국 물러섰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펜던트형 확대경 루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최 이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언어보다 웅변적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작성해둔 문장을 화면에 띄워 최 이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백합을 든 소녀의 복원, 정말 당신이 한 것입니까? 최 이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말 못하는 청소부와 대기업 임원의 대치, 그리고 드러난 의문의 반지.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서아는 화면을 넘겼다. 다음 문장은 장내의 스크린에 미러링되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제 이름은 윤서아. 3년 전 당신이 쫓아낸 보건가이자 이 반지의 주인입니다. 사람들의 경악은 절정에 달했다. 윤서아라는 이름은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라진 천재 보건가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반지의 주인이라는 것은 곧 그녀가 강태주의 약혼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의미했다.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짓밟고 모욕했던 청소부가 사실은 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었다니. 공포가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서아는 쓰러진 최 이사를 내려다보며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한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 뜬 윤서아라는 이름 세 글자는 마치 핵폭탄처럼 연회장을 강타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3년 전 미술계에서 촉망받던 천재 복원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소리를 잃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비극이었다. 그런데 그 비운의 주인공이 지금 눈앞에, 그것도 청소부의 모습으로 서 있다니. 게다가 그녀가 그룹 총수인 강태주의 약혼녀라니. 이것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 이사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기괴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거짓말이야. 저건 사기라고. 윤서아는 죽었다고 들었어. 어디서 감히 죽은 사람 이름을 팔아?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만약 저 여자가 진짜 윤서아이고 강태주의 약혼녀라면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악행과 모욕적인 언사들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강태주는 그런 최 이사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위압적이었다. 윤서아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탐욕스러운 자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 잠시 숨죽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주의 확신에 찬 공표는 최 이사의 억지 주장을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그때 VIP석에 있던 장 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 그렇다면 아까 그 복원 기술, 그 완벽한 인페인팅과 색채 감각.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당신이군요. 최근 미술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얼굴을 숨긴 채 오직 작품으로만 말한다는 신비의 아티스트 루나르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장 피에르의 말에 장내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루나,
그 이름은 현재 미술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훼손되어 버려질 위기에 처한 고미술품들을 기적처럼 되살려내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그녀의 작품들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전설적인 아티스트가 바로 이 초라한 청소부였다니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말 못하는 여자가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천재 아티스트였던 것이다. 최 이사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루나? 그 천재 화가가 내 밑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부라고? 그는 자신이 서아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예술도 모르는 무식한 것, 더러운 손치워. 그는 예술의 신을 눈앞에 두고 침을 뱉은 꼴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하고 멍청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이사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웃기지 마. 증거 있어. 저 여자가 루나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약혼녀? 강 대표, 당신 지금 미친 거야? 이딴 장애인하고 결혼이라니 그룹 이미지는 생각 안 해? 최 이사는 이성을 잃고 금기시된 말들을 쏟아냈다. 그의 추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피했다. 태주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최 이사에게 다가가려는 경호원들을 손짓으로 제지했다. 이것은 서아가 직접 끝내야 할 싸움이었다. 서아는 천천히 최 이사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무서운 기세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빠르게 타자를 쳤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스크린에 띄웠다. 증거? 당신이 어젯밤 찢어먹은 그림, 내가 이 시간 만에 복원했습니다. 당신이 공업용 본드로 덮어버리려 했던 그 백합을 든 소녀를 말이죠. 화면에 뜬 글자의 사람들은 경악하며 최 이사를 쳐다봤다. 그림을 훼손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은 큐레이터로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 이사는 헛웃음을 흘리며 부인했다. 거짓말이야. 모함이야. 내가 언제. 하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이 떴다. 내 침묵이 당신에게는 기회였겠지만 나에게는 기록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갤러리 운영 자금을 빼돌려 도박 빚을 갚고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판 내역들,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내 앞에서 떠들었던 그 모든 더러운 비밀들. 서아의 눈빛은 최 이사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최 이사의 죄를 꾸짖고 있었다. 태주는 옆에서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와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러자 최 이사의 집무실 CCTV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번 것만 잘 넘기면 30억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야. 그 벙어리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경 쓸 것 없어. 최 이사의 육성이 연회장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서아는 쓰러진 최 이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메시지를 띄웠다. 말을 못하는 것이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무능은 자신의 잘못을 볼 줄 모르는 당신의 눈과 진실을 말할 줄 모르는 당신의 입입니다. 그 문장은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단순히 최 이사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판단했던 그들 모두에 대한 일침이었기 때문이다. 장내는 숙연해졌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장피에르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서아의 용기와 재능,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품격에 대한 찬사였다. 최 이사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주는 싸늘한 목소리로 보안팀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경찰에 넘겨 횡령, 사기, 기물파손, 그리고 직원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최 이사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다. 그의 비명 소리가 멀어질수록 연회장의 공기는 정화되는 듯했다. 태주는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아의 차가웠던 손끝을 녹였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태주는 서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아는 태주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이사라는 썩은 가지를 쳐냈을 뿐 뿌리 깊은 부패를 완전히 도려내고 갤러리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서아를 청소부가 아닌 미래의 안주인이자 천재 아티스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아는 태주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장 진실된 소리를 내는 그녀만의 언어가 될 것이다. 태주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청중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의 이 소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 아트 갤러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곳은 윤서아 이사의 지휘 아래 거짓 없는 진정한 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태주의 파격적인 인사 발표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녀가 보여준 능력과 태도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 그때 서아의 허벅지에 숨겨져 있던 장부의 존재가 떠올랐다. 그녀는 태주의 귓가에 입을 대지는 못했지만 손가락으로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눈짓을 했다. 태주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부야말로 최 이사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외부 세력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파티는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승기를 잡은 셈이었다. 서아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어루만졌다. 비록 성대는 다쳐서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는 태주와 함께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그 길은 마치 여왕의 대관식으로 향하는 레드카펫처럼 보였다. 연회장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 실장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의 몰락을 보며 자신의 운명 또한 바람 앞에 등불임을 직감했다. 그는 슬그머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태주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다. 악에 동조하고 방관했던 자들에게 자비란 없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아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그녀는 태주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그가 믿어주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태주 역시 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풀릴 줄 몰랐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고 투명한 달빛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루나 윤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화려했던 가면무도회가 끝난 뒤 미래 아트 갤러리에는 진정한 의미의 폭풍이 몰아쳤다. 서아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붉은 가죽 장부는 최 이사를 비롯한 부패 세력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팀이 갤러리를 압수수색했고 장부에 적힌 비자금 계좌와 위작 유통 경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 작용했다. 갤러리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곰팡이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치장에 수감된 최 이사는 밤새 고성을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서아가 복원한 그림에서 채취한 미세 증거물들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국과수 감식 결과
그가 그림을 훼손할 때 사용한 커터칼의 흔적과 그가 입었던 옷에서 발견된 그림의 파편이 정확히 일치했다. 게다가 그가 공업용 본드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김 실장의 자백까지 더해지자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오만했던 권력자의 말로는 비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져 최 이사와 결탁했던 미술계 인사들과 일부 정재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 언론은 말 못하는 청소부가 쏘아올린 정의라는 타이틀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대중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아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인 루나의 작품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했다. 썩은 환불을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땅에 떨어진 갤러리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다. 갤러리 이사 집무실의 명패는 최동석에서 윤서아로 바뀌어 있었다. 서아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집무실 책상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예전에 헐렁한 청소복을 입고 구석을 맴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중함과 열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말 대신 태블릿 PC와 수화, 그리고 눈빛으로 직원들과 소통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의 침묵 속에 담긴 명확한 지시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소통이 아닌 경청과 실력에서 나왔다. 서아는 권위적인 지시 대신 직접 현장을 돌며 작품의 상태를 체크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메모로 받아 해결해 주었다. 그녀가 큐레이터들의 기획안에 꼼꼼하게 적어준 피드백은 그 어떤 말보다 전곡을 찌르는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다. 갤러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진정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어느 늦은 오후 태주가 예고도 없이 갤러리를 찾아왔다. 그는 집무실 문에 기대어 서아가 복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서아는 이사가 된 후에도 틈틈이 붓을 잡았다. 그녀에게 복원은 훼손된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숭고한 의식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서아가 고개를 돌려 태주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창밖의 설경보다 더 눈부셨다. 태주는 다가와 그녀의 앞에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았다. 많이 바빠 보이네. 갤러리 매출이 역대 최고라며. 이러다 나보다 더 유명해지겠어. 태주가 장난스레 농담을 건네자 서아는 소리 없이 웃으며 메모지에 글을 적었다. 당신이 깔아준 판 덕분이죠. 그리고 직원들이 믿고 따라와준 덕분이에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거칠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여전히 치열했던 삶의 훈장이 굳은 살로 박혀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 목소리를 되찾는 수술.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잖아. 해외의 유능한 의료진을 알아봤어. 태주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펜을 들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목소리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제 작품이고 제 행동이고 그리고 당신이에요. 서아의 글을 읽은 태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을 비관하는 대신 남은 것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세상의 어떤 달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를 품에 안았다. 그래, 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너는 이미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하얀 눈은 더러워진 거리를 덮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마치 서아가 부패로 얼룩진 갤러리를 정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것처럼 그녀는 태주의 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 당당한 한 명의 예술가이자 리더였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녀의 마음속 언어는 공기를 타고 태주에게 온전히 전해졌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그들이 찾아낸 진정한 사랑이자 신뢰였다. 윤서아는 이제 자신의 캔버스 위에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그림에는 시련과 고통 대신 희망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라는 색채가 가득 채워질 것이다. 침묵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찬란한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